우주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당신은 숨이 멎습니다. 하늘의 절반을 차지한 붉은 태양이 행성을 삼키고 있거든요. 표면 온도 10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세계, 바다는 증발해 사라졌고 대륙은 용암으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50억 년 후의 지구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행성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재앙들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50억 년 후까지 인류와 지구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며 의학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겠죠. 하지만 수십억 년의 시간 앞에서 1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건 태양계 전체의 운명이거든요. 지구의 모든 뒷마당은 결국 불타 없어질 테니까요. 다음 10년 안에 인류는 금성과 유로파 같은 먼 행성과 위성에 탐사선을 보낼 겁니다. 달의 남극에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도 시작되죠.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인간이 다시 달을 밟게 되는 겁니다. 50년 후에는 달 기지에서 창문 너머로 지구를 바라보거나 화성 표면을 직접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0년쯤 지나면 당신은 수천 명의 개척자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한 로봇 반려동물들과 함께 화성에 영구 정착하게 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지구에서는 평균 기온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죠. 한편 당신은 화성에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착수할 겁니다. 얼어붙은 붉은 행성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태양계의 가장 어두운 끝자락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명왕성이 해왕성의 궤도를 가로지르며 태양에 더 가까워지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20년 정도만 지속되니까요. 그리고 태양계 외곽에서 인류는 마침내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엔켈라두스, 유로파, 타이탄, 트리톤 같은 위성들의 얼음으로 덮인 바다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미생물일 수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다세포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명왕성이 다시 해왕성과 궤도를 바꾸는 2475년쯤 인류와 우리가 만든 로봇들은 드디어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작업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로봇이 우리의 지배자가 될지 아니면 충실한 조력자로 남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때가 되면 행성과학자, 화학자, 엔지니어, 생물학자 등 온갖 분야의 과학자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술을 동원해서 화성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겁니다. 열 부족, 대기 부족, 산소 부족, 물 부족, 자기장 부족 같은 것들 말이죠. 인류는 함께 협력해서 붉은 행성을 지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곳으로 만들어냅니다. 인간이든 트랜스휴머니든 사이보그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세계가 되는 거죠. 당신의 뒷마당에서 창백한 푸른 점, 그러니까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화성이든 지구든 어디에 살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태양계의 모든 바위 덩어리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소행성도 포함하고 거대 가스 행성의 위성들도 포함되죠. 금성으로 이주해서 구름 도시를 짓고 헬륨 비행선으로 출퇴근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때가 금성을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할 시점이거든요. 먼저 이주하고 그 다음에 행성을 개조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다행히도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죠. 26세기의 의학은 오늘날의 최첨단 치료법을 거머리나 뼈톱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500년쯤 되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게 될 겁니다. 평균 150세까지 편안하게 사는 거죠. 늙어서는 화성에서 골프를 치고 기술 지원 핫라인을 마비시키면서 살게 될 겁니다. 더 큰 규모로 보면 인류는 오랫동안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이정표에 도달합니다. 카르다셰프 척도 1단계 문명이 되는 거죠. 카르다셰프 척도는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셰프가 만든 개념인데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문명의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문명은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을 말하죠. 바람, 조수, 태양광, 생물, 지열, 화학, 화석 연료, 핵에너지까지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원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지구 어디에서든 에너지원을 발견하면 이미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상태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더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200년에서 400년쯤 더 지나서
그러니까 2700년이나 2900년대쯤 되면 금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작업도 완료될 겁니다. 2900년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금성 같은 행성을 지구와 비슷하게 만들려면 태양계 규모의 공학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부터 입자 가속기, 우주 정거장까지 인류가 이룬 가장 인상적인 건설 프로젝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몇십 배로 확대하는 겁니다. 금성을 거주 가능하게 만들려면 행성을 다른 궤도로 밀어내고 자기장을 만들고 대기를 바꾸고 해성을 행성에 충돌시켜서 물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쉬운 일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내부 행성들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작업이 끝나면 태양계 외곽 행성들로 이동하거나 태양을 둘러싸는 거대한 메가 구조물을 건설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류는 태양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우주 건축물을 만들게 되죠. 태양계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주 가능한 초대형 우주선 말입니다. 3000년에서 5000년 사이 어느 시점에 인류는 카르다셰프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 태양의 힘을 포착할 수 있는 문명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인류는 태양계를 넘어서 훨씬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성간 공간으로 진출해서 우리 은하 깊숙한 곳을 탐험하게 되는 거죠. 인류라고 말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연약한 몸을 생체공학적으로 개조해서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나노 기술과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당신의 몸도 문명처럼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겁니다. 유전적으로는 별로 진화하지 않은 호모 사피엔스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바꾸고 기술과 연결되고 인간보다는 기계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중력 환경에서의 여행이 계속되면 키가 더 커지고 눈도 더 커질 거예요.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문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발전할수록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통제 불가능한 기술일 수도 있고 권력 투쟁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나 기후 붕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종이 똑똑해질수록 더 위험한 도구를 만들고 결국에는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개념을 대여과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직 고도로 발달한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1만 년 안에 인류가 살아남을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죠. 제 생각엔 살인 로봇 AI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멸망시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지구가 어떻게 죽는지 볼 수 없겠죠. 그러니 조금 더 살려두겠습니다. 이쯤 되면 지구는 행성 개조 이전의 화성과 비슷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뜨거운 세계가 아니라 얼어붙은 세계가 되겠죠. 10만 년 후에 지구 온난화가 행성을 완전히 불태우지 않았다면 지구는 새로운 빙하기로 접어들 테니까요. 온도 상승 대신 빙하 확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행성을 난방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태양 에너지 포집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면 엄청나게 추워질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재와 경석이 대기로 분출되고 햇빛을 차단하고 지구를 빙하기보다 더 차갑게 만들어버리겠죠. 이 시점까지 인류가 멸종하지 않았다면 다행성 우주 여행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게 될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정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인류 문명은 카르다셰프 척도 3단계가 됩니다. 이제 은하 전체에서 생성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수십억 개의 별, 블랙홀, 성간 바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전력망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태양을 감싸는 거대한 구조물들이 빛나는 진주처럼 별들을 둘러싸고 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은하 전체의 말이에요. 은하 전체의 힘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위험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 규모로 보면 우리는 티픽시디스라는 별 같은 성간 시한폭탄과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이 별은 지구에서 3000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이상한 별 시스템이죠. 이 별이 질량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데 만약 계속 그렇게 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수천 광년 떨어져 있어도 우리 행성에 피해를 줄 만큼 충분히 가깝거든요. 초신성이나 극초신성은 폭력적이면서도 장엄한 사건입니다. 별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지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당신 혈액 속의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약 1000만 년 후에 이 별이 우주를 가로지르는 맹렬함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1000개의 태양 폭발보다 강한 감마선만으로도 지구의 오존층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이 시점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어떤 종류의 초신성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지구상의 생명체는 끝장나겠죠. 이 시점의 인류는 당신이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1000만 년 전 유인원 같은 조상들의 삶을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진화해 있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은 유전자 사슬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건 루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도 이전 시대입니다. 인간 이전이죠. 그리고 이건 인간 이후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계일 수도 있고, 기계와 인간의 혼종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5천만 년 후에는 화성이 자신의 위성 중 하나인 포보스를 너무 가까이 끌어당길 겁니다. 포보스가 로슈 한계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포보스의 중력이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점을 넘어서면 이 위성은 부서져서 화성 주위에 희미한 고리를 형성하게 되죠. 지구에서는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이 서로 충돌해서 히말라야에 필적할 만큼 높은 산맥을 만들어낼 겁니다. 대륙의 이동과 새로운 산맥의 형성은 지구에 격렬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위험은 하늘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억 년 후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겁니다. 그냥 소행성이 아니라 공룡을 멸종시킨 그런 종류의 소행성이죠. 이 경우에는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종류입니다. 그때까지 대형 소행성을 막아내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게임 오버니까요. 지구의 지각판은 계속 표류합니다. 이 시점에서 판게아의 반대 과정을 거쳐 서로 충돌하면서 새로운 초대륙 판게아 프록시마를 형성하게 되죠.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이 결국 충돌해서 행성 규모의 바다로 둘러싸인 거대한 육지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초대륙은 극단의 장소입니다. 극단적인 온도, 극단적인 홍수, 극단적인 가뭄, 극단적인 대멸종, 거대 몬순, 초대형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곳이죠. 아직도 살아있고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면 토성의 고리가 이상하게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밝고 상징적인 토성의 고리가 결국 가스 행성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5억 년 안에 훨씬 더 큰 초신성 위협을 목격하게 됩니다. 궁수자리 별자리에서 8,000광년 떨어진 또 다른 거대한 별이 있거든요. 이 별이 초신성으로 터지면 감마선이 우리의 오존층을 박살내고 극심한 산성비를 일으키고 또 다른 멸종급 사건을 촉발할 겁니다. 10억 년 후에는 상황이 어두워집니다. 시각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시각적으로는 정반대죠.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게 되죠. 과도한 태양 에너지가 탄소 순환을 방해하고 광합성을 죽이고 대기 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겁니다. 식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시점에 지구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행성의 산소를 호흡하는 생명체 대부분이 죽어버릴 겁니다. 혐기성 생물만 한동안 살아남게 되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자라는 유기체 말입니다. 우리 행성이 이런 대기 변화를 겪는 동안 당신은 지구를 떠나거나 다른 궤도로 옮겨야 할 겁니다. 아직 그런 오래된 묘기를 할 줄 안다면 말이죠. 약 25억 년 후에는 변화가 은하계 규모가 됩니다. 우리의 친근한 은하수가 근처에 상대적으로 작은 외소 은하인 대마젤란 은하와 충돌하게 되죠. 정말 장관일 겁니다. 두 은하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 말이에요. 태양이 부풀어 오를 텐데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곧 가장 뜨거운 지점에 도달하고 오늘날보다 10% 더 커질 거예요. 태양계 외곽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인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이 로슈 한계 아래로 내려가서 푸른 얼음 행성에 의해 찢어질 겁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은하수가 근처의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게 됩니다. 1조 개가 넘는 별이 은하수로 충돌하겠죠. 두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결국 합쳐져서 훨씬 더 거대한 초대질량 블랙홀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구는요, 이 시점에서 모든 물을 잃어버릴 거예요. 50억 년 후 태양은 적색 거성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수성, 금성, 지구를 향해 팽창하기 시작하겠죠. 태양이 지구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않더라도 너무 뜨거워질 겁니다. 우리나 다른 지구 생명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물론 지구에는 더 이상 어떤 생명체도 없을 거예요.
2500년에 지구처럼 만들었던 화성은 집어삼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뜨거워서 계속 거주하기는 힘들 겁니다. 태양계의 거주 가능 구역에는 이 시점에서 토성과 목성만 포함될 거예요. 가스 행성이라서 인간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지만 위성들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니메데나 타이탄의 편안한 공간을 확보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태양을 감싸는 거대한 개인용 우주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50억 년 후의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류는 지구의 속박에서 벗어나 은하계를 가로질러 날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지구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광경을 보게 될까요? 붉게 부풀어 오른 태양이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표면 온도는 1000도가 넘어가고 대기는 우주로 날아가 버렸죠. 바다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대륙은 녹아내린 용암으로 뒤덮여 있을 거예요. 한때 푸르고 아름다웠던 행성은 이제 지옥 그 자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 모든 문명이 시작된 곳이 말이죠. 지구는 결국 태양에 집어삼켜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말이에요. 인류가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단 하나의 행성에만 의존할 수 없거든요. 우주로 나가야 합니다. 별들 사이로 퍼져나가야 하죠. 50억 년 후 지구는 끝나겠지만 인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말이죠.